오늘 거세경제는 철도 산업의 전망과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내용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왜 그 얘기를 꺼냈냐면 최근에 이제 현대로템이 뭐 호주에 2억 불 상당의 무슨 뭐 우선 협상자 우선 네. 협상자를 했다 뭐 이러고 이제 조금 다른 분야이긴 하지만 K9이나 K2 자주포 또 밑에 바디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그와 관련해서 전망이 높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거를 철도 산업하고 연결해 갖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점을 좀 깨트려 드리고 싶고, 그럼 그렇다고 해서 아예 전망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 또. 네, 왜냐면 앞으로의 철도 산업이 지금 현재 있는 철도 산업하고 미래의 철도 산업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분기점에 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래 전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주로 되는 얘기는 현대로템이 이 하드웨어라고 하면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아픈 손가락 대아TI가 네, 또 다른 소프트웨어의 한쪽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철도 산업은 유망하지 않습니다. 포화 상태에 사실은 들어섰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통틀어 봐도 이 철도 산업의 연간 산업 성장률은 약 4%에서 6%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각 대륙별로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는 현재는 한 600억 달러 이쪽 저쪽 수준. 그 얼마 안 되죠? 72조 원?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조선 산업하고 비슷한 정도의 총 규모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성장을 하더라도 2030년에는 막 950억 달러 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하드웨어는 점점 더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데는 다 깔았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에 아프리카, 미국 뭐 여러 가지 도로도 있습니다만 그나마 덜 돼 있던 게 뭐 동남아나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중동 같은 데는 아예 철도 잘 안 깔죠. 사람들이 많이 안 사니까. 그런데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고 아프리카 일부 이런 데도 많이 땁니다만 아직까지도 철도가 비싸고, 항만이라든지 비행기보다는 초기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웬만한 대도시에 철도 없는 대도시는 없잖아요? 웬만큼은 다 깔았다는 차원에서는 이 하드웨어 부분은 이제 사양산업이라고 볼 수도 있을, 요런 상황인 거죠. 대신에 이미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철도를 시스템 개선을 해가지고, 이른바 지능화를 해가지고 뭐 연계성이라든지 서비스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운영되는 사람들을 줄이고 자동화하고 하는 일종의 스마트화 사업, 요런 부분 안에서는 어느 정도 변화가 좀 일어나면서 요거는 좀 이제 늘어날 수 있는 사업입니다만 이건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새로운 변화들이 조금씩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에 의한 건데, 일단 국제 경제가 침체가 되다 보니까 여객의 움직임하고 그다음에 화물의 움직임에 대한 굉장히 큰 제약이 생긴 거예요. 근데 코로나는 사실은 사람한테 연계되는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옮겨 다니는 거는 뭐 자연스럽게 차단을 시킬 수가 있겠지. 못 오게 하면. 근데 문제는 사람이 못 다니게 한다고 해서 물류까지 막혀버리면 생활이 불편해진다는 거야. 즉, 내가 식당에 가서 밥을 못 먹게 되면 배달을 시켜서라도 밥은 먹을 수 있어야 나도 살고 식당 주인도 살잖아.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물적, 인적 교류가 동시에 끊기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니까 일단 생활이 너무 불편한 산업 자체가 붕괴가 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가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사람은 안 지나다녀도 화물은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즉, 자동 물류에 대한 필요성. 즉, 직접적으로 사람이 안 움직여도 우리가 필요로 한 재화와 물류만은 정기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국가적인 물류 수단이
필요하다라는데 동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철도 운행인 거고,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철도를 이용한 안정적이고 대량의 화물 수송이 가능한 방안을 국제적으로 서로가 찾아보게 된 거죠. 그리고 코로나가 생기고 나다 보니까 경제 자체가 이제 블록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경제, 중동의 경제, 동아시아의 경제, 북미의 경제들이 서로 통합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대외적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데 있는 국가들하고 거래를 늘릴 수 있는 방향을 주로 찾게 됐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 갖고 급속하게 진행되기 시작하는 게 물류 시스템의 통합입니다. 즉, 그동안 미국에서 시작됐던 기차가 단순하게 미국 안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멕시코나 북미로 확장될 수 있고 남미로 연결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베링의 밑으로 터널을 파갖고 유럽까지 지나갈 수 있게 전 세계적인 물류망을 만든다라고 하는 게 일종의 이제 서로의 공공의 목적이 돼버린 거야. 즉 옛날에는 내 나라 안에 있는 철도만 관리하고 요것만 운영해갖고 외국에서 배나 비행기 같은 걸로 실어온 물자들을 보급하는 걸로 그쳤다고 하면 철도라고 하는 게 다른 물류하고 달리 적체가 없단 말이에요. 배나 비행기 같은 거는 공항에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게 공항에서 물건 내려주는 사람이 없거나 거기에서 이제 이번 코로나 같이 일종의 적화 물류 같은 상하이의 봉쇄 사태 같은 게 생기게 되면 모든 물류가 중단돼 버린단 말이야. 근데 철도는 그럴 염려가 좀 덜하다는 거지. 그래서 철도를 이용한 물류의 비중을 높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철도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철도의 어떤 간격이라든지 기관차라든지 거기 운영 방식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러한 철도를 원활하게 움직이게 해줄 수 있는 지능화되어 있는 운영 시스템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걸 맞춰서 시간 조절을 붙어서 그 다음에 이게 이런 거겠죠. 이 기차 지나가는 동안 얘는 좀 세웠다가 그 다음에 얘가 지나가고 다음에 여기에 출발을 시키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신호기와 지능화된 스마트화된 그 운행 관리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부쩍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으로 따지면 데아티아가 전 세계 돈을 긁어 모을 만한 시기가 온 거야. 그러면 하드웨어 부분 안에서는 왜 이게 안 늘어나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열차의 하드웨어가 뭡니까? 전동차잖아. 근데 이 전동차라고 하는 게 만들어 놓으면 가격에 비해서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철도 차량 한 대가 만들어져 갖고 있으면 이제 기관차 달려있는 이런 거 말고 일반 객차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거 비싸봐야 8, 9천만 원이에요. 중국 거 1,500만 원, 2천만 원밖에 안 합니다. 단가로 우리나라가 중국이랑 비교를 못 해요. 근데 문제는 이걸 만들어가지고 배달을 하려고 하면 배달비가 더 들어, 이게 따져놓고 보면. 물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기차를 만들어갖고 유럽이나 미국에 갖다 판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장사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현지화를 해야 돼요. 철도 사업을 하려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뛰어난 기차나 이런 것들의 생산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국제 시장을 석권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거야. 국제 생산 기지가 없는 거야. 반면에 외국 같은 철도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철도 기술을 수출하면서, 즉 철도를 넣는 기술을 수출하면서 현지화를 해갖고 현지에서 그 전동차를 만들어 납품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꺼번에 갖춰요. 아니면 그걸 갖고 있는 회사를 인수를 하든가.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전철이라든지 전동차를 만들 수 있는 외국 회사들을 인수를 해갖고 그 나라에 가갖고 전동차를 납품을 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미국에 가보면 뉴욕이나 LA 같은 데서 지하철 사고 나고 고장 나고 이게 빈번해요. 그게 뭐냐? 다 일제를 쓰기 때문이야. 근데 왜 일제를 썼냐? 일본이 돈 좀 있을 때 미국에 들어가갖고 그쪽에 있는
전동차 생산 기업을 미쓰비시나 이런 데가 사버린 거야. 그리고 지네가 납품을 하는 거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고정화돼 버린 이런 그 열차나 이런 쪽에 달려있는 사업들은 남의 밥그릇을 뺏기가 힘들다는 거야. 그리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나 그 지역 에어리어마다 다 맞는 기술 표준과 여러 가지 그 허가, 그러니까 인증 내력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잘 돌아가는 기차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유럽에 팔려면 유럽에 맞춰서 그 시스템에 맞춰서 팔아줘야 된다는 거지.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현대 로템의 기종들이 특히 열차 기종들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전 세계에 나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물류의 공급이 끊어졌거나 특수 상황에 있는 지역에서 우리나라 기관차들을 굉장히 많이 사갔어요. 가장 대표적인 데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전쟁 물자 누가 실어나르고 있냐? 현대 로템 전동차들이 실어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나토나 유럽에서 기준하는 유럽형의 기준을 못 채운 거야. 근데 지금 막 전기 신호 나쁘고 막 계속해가고 컨트롤도 한다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우크라이나 분배되는 전쟁 물자들을 놀랍게도 우리 로템이 실어나르고 있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호주에 들어가서 전동차 생산을 한다 뭐 이것도 사실 따져놓고 보면 앞으로 호주에 우리가 K9 전동차와 장갑차 같은 것들을 납품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현지 공장에서 생산을 해갖고 납품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중에 전동차 제조를 병행할 수 있는 라인이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규모는 크지만 이게 일종의 시작인 거야.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전동차들을 많이 파는 그 철도 강국들이 있는데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이에요. 그리고 요즘 이제 중국이 저가로 해갖고 턴키로 해갖고 밀고 들어오고 있는데 그 틈새 시장을 한국 기차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전동차들이. 그래서 한국 전동차의 강점은 뭐냐? 멀티야, 멀티. 어떠한 규격이나 프로그램 쪽에서도 이러한 역할들을 잘한다는 거지. 하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철로를 깔아주고 우리 전동차를 넣고 AS로 우리 전동차를 계속해서 쓰게끔 만들려고 하면 애초에 그 나라가 철도를 필요로 하던 시절부터 손발을 미리 짜움을 맞춰야 돼요. 즉 철도 건설비를 빌려줘 가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제일 잘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어느 나라든지 고속철을 넣든 전철을 넣든 한다 그러면 일단 공사비의 75%를 차관으로 빌려줘요. 공사비 자체를 중국에서 지들이 내고 들어가서 공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운임비라든지 뭐 사용에 대한 비용들을 걷어가지고 이걸 환수하는 방식으로, 즉 프로젝트 금융을 중심으로 해갖고 지금 철도 산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이런 하드웨어에 관련된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프로젝트 금융을 할 수 있는 국가적 지원이 따라가든가 아니면 로템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러한 생산 표준을 갖고 있는 현지에 있는 기업을 인수해갖고 현지화하는 방안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하드웨어 부분 안에서 시장 확대를 따라가기는 힘들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 이제 잠깐 설명했지만 그래서 이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프랑스 열차가 이탈리아를 가도 문제없이 똑같이 통합 물류가 가능하게끔 만들 수 있는 글로벌 차원의 일종의 신호 변환기 컨트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잘 돼 있고 특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환승 시스템이에요. 아, 그거 대박이죠. 네, 그러니까 철도 제어 시스템 중에서 9호선 타보시면 아는데 일반선이랑 그 고속선이랑 그게 번갈아 가면서 오도록 되어 있는데 와 기가 막힙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내가 전철을 타고 서울역을 가서 거기서 KTX를 타고 부산을 간 다음에 거기서 다시 지하철을 타고 서면역까지 도착하는 것 자체를 실시간으로 맞춰갖고 정확하게 예측하고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이거는 딴 나라에서 지금 개발하려고 하더라도 10년, 20년이 걸릴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미 우리는 그걸 갖추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1위 아니에요, 이거는요? 최대 1위죠. 우리 그 뭐지? 철도 노선표 보면 분 단위로 정확해요. 분 단위로. 근데 놀라는 게 분단이 틀리지도 않아. 진짜. 선진국인 진짜 미국이나 일본 외국에서도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정밀한 컨트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점점 더 무인화하고 확대하고 나중에 물류, 그러니까 기차를 통한 화물 운송까지도 적용을 시켜가면서 이 시스템을 확대시키고 있는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 세계의 물류가 아까 얘기한 대로 기차를 통해서 통합되는 미래를 가지고 갈 때 거기에 가장 중요한 시스템 분야 안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에 1차적인 수혜 기업이 세계 점유율 1위의 대아TI와 삼성물산이다. 꼭 삼성은 어디가 낫기야. 자, 요 두 기업을 앞으로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미래를 위한 패러다임은 지금까지의 철도 산업에 대한 존재 가치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즉, 현재는 이미 50년대 이후부터 만들어졌던 그 구식 열차에 대한 운송 개념으로 지금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의 운송 개념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전개가 된다는 거예요. 미래의 운송 채널은. 이게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로 2050년도까지 전 세계는 도시화와, 거대 도시화와 인구 집중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류의 70%가, 1000만 이상의 거대한 메트로시티에 모여 살고, 그리고 그 주변에 중소형의 위성도시들이 생기는 형태로 변화할 거라는 겁니다. 즉, 자원과 부의 집중, 에너지의 효율화, 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해서 도시가 점점 더 커지고 커진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여력이 있는 도시들은 그 도시의 사이즈들을 점점 더 키울 거예요. 아마 서울이 지금처럼 계속 발전한다고 치면 이게 면적이나 이런 게 이제 한계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경기도랑 합쳐질 수도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근데 만일에 이게 안 되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빈 땅에다가 새로운 형태의 메트로시티들을 세워가지고 그리로 이주하려고 할 겁니다. 즉, 잘 자란 도시 여러 개가 나눠져 있는 것보다는 커다란 한 도시 안에 사람들을 집중시키고 대화라든지 시스템을 집중시키는 게 관리비나 에너지나 친환경적으로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네옴시티 같은 겁니다. 이게 미래의 세계 도시는 대부분 네옴시티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수용 인원이 한계가 있고 자원이 모자라고 뭐 수자원이라든지 뭐 에너지가 부족하면은 그 도시를 위해서 그러한 부속 시설을 갖추는 것보다 아예 그러한 부속 시설을 갖춘 신도시를 만들고 그리로 이전하는 게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고 유리하게 된다는 거죠. 이미 중국 같은 나라들이 한 1000만 도시 50개 정도, 5억 정도를 분산하고 그 주변에 10만, 50만 도시 이런 위성 도시들을 만들어갖고 이걸 전체화로 나누고 관리하는 방식의 2050년형 도시계획들을 이미 중국은 세워놓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도시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물류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인원을 옮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라든지 각종 재화를 옮길 수 있냐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저렴하고 대중화될 수 있는 공용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뭐냐? 이거를 철도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철도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전동차나 전철이나 이런 거랑은 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운송수단이 철도라고 불리긴 하지만 이게 반드시 레일을 깔아갖고 두 개 레일을 깔아갖고 얹어서 가는 방식이 아니라 일종의 이제 그 모노레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자기부상 열차 이런 것도 있을 거고 하이퍼루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중적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가격이 저렴해야 돼요.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아까 이제
예를 들어 물건도 갖다 주고 사람도 실어다 주고 또 속도에 맞춰서 필요에 맞춰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으면서 용량이 늘어나면 계속해서 늘릴 수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이 100명이 모이면 기차를 열량을 하는데 1000명이 모이면 100량을 해갖고 이걸 한꺼번에 딱 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식의 가변형의 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변성, 안전성, 확장성, 친환경성을 고루 갖춘 운송 시스템으로 철도가 운영받고 있다는 거예요. 철도 같은 형태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근데 이게 반드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발 달려지는 전기차는 아니고 트럼일 수도 있고 뭐 자기 부상열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식이 되는데 아무튼 이런 공공교통 시스템을 만드는 게 2050년대에 있어서 스마트 시티가 생겨날 수 있는 스마트 메트로 시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라는 거죠. 아마 이때쯤 되면 긴 거리는 대부분 하이퍼루프라고 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고속으로 대량 전달할 수 있는 하이퍼루프가 대중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비행기보다 훨씬 싸고 안전하니까요.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나머지 간선 열차 그러니까 그 큰 흐름하에서 대부분 이걸 나눠 가지고 분산 운송을 시켜줄 수 있는 시스템에는 드론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붙여가지고 통합 서비스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교통 정리가 될 수 있는 통합 관리가 될 수 있는 방식으로 미래의 운송 과정이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뀌는 게 엄밀히 따져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시스템 중에서 가장 비슷한 게 철도 같은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큰 열차와 전철과 거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뭐라 그러죠? 간선 열차라 그러나? 모노레일 경전철 같은 것들을 이용해 갖고 내 집 앞에서 경전철을 타고 그다음에 지하철을 타고 그다음에 고속 열차를 타고 어느 지점까지 도착을 하고 거기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이 모든 게 휴대폰이나 뭐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갖고 한꺼번에 다 통제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이 관리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집에서 쓰는 물류와 택배 이런 모든 것들도 그와 똑같은 인간이 아닌 운송이 아닌 화물을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처리될 수 있는 이러한 방식의 미래형 교통 물류 구조가 앞으로 미래의 철도의 모습일 거고 이게 2050년도에는 대중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다양한 기술들 그러니까 자기부상열차나 하이퍼루프나 거기에 전기차나 뭐 전기 드론이나 수소로 가는 차나 모든 것들이 앞으로 친환경 차들이 연결되겠지만 결국은 이 모든 설비들을 이러한 통합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은 하나로 통일될 거고 이 부분의 산업을 누가 제어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결정이 난다는 거야. 즉 이런 운영 시스템이 어떤 전차를 쓰고 어떤 회사의 전동차를 쓰고 어떤 회사의 드론을 쓰게 만들 건지 그리고 그 서비스 산업의 주축이 누가 될 것인지 그 사업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운송 시스템 표준 기술에 대해서 끊임없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나는 현재까지는 전 세계에서 대하TI가 최소한 열차 신호기 부분 안에서만큼은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걸 확인한다는 거지. 그럼 이게 좀 더 발전해갖고 좀 더 많은 교통수단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투자가 되고 기업이 거대화된다고 치면 이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지구상의 교통 물류를 지배하는 거대한 IT 기업이 탄생할 수도 있다. 오늘 완전히 대하TI 띄우는 것 같은데. 아니, 대하TI가 못하면 그러한 역할을 하는 어떤 기업이 미래 물류 운송을 장악하게 된다라는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연구가 사실상 여러 방면, 표준화와 연구가 여러 국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면 우리 그 대하TI의 지금의 어떤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주라든지 전망에 대한 투자가 좀 약한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생겨요. 우리가 많이 돈을 벌어서 대하를 인수해가지고 2050년도에는 진짜 세계적인
물류 운송 전문 시스템 기업으로 한번 키워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